저희들이 준비한 주제가 나, 너, 갈등, 뭐 우리, 공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총괄적인 주제를 관계인문학이라고 붙였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다섯 선생님께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 전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서 뭐 갈등이랄지, 그다음에 또 투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 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상생, 화해, 공존으로 나아갈까.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놓고 저희들이 작업을 지금 하고, 뭐 벌써 이제 강의를 들으신 뭐 분들 뭐 아시겠지만 앞에서 이제 그 세 분 선생님께서 정말로 좋은 그 내용의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오늘서부터 세 번에 걸쳐서, 즉 3주에 걸쳐서 뭐 사르트르,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르트의 뭐 작가 독자론 등등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특히 그 3강에서 이제 그 헤겔 강의를 해주신 그 선생님 강의를 아마 들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이 사르트르 부분, 또 앞으로 제가 그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 해드릴 강의 내용을 그래서 아주 그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것이, 사르트르의 이제 그 타자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와 타자 사이의 어떤 그런 갈등의 문제인데, 그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 부분 헤겔에게서 이제 사르트르가 가져왔어요. 뭐 주인과 노예 변형법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이미 이 선생님들께서 나와 타자에 대한 또 갈등, 뭐 공존에 대한 어떤 선지식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저의 말씀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세팅한 주제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어쩌면 그 나와 타자, 그러니까 구체적인 타자입니다. 내 앞에 있는 타인이죠.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왜 그 나와 타인 사이의 관계가,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가 어떤 평화 공존일 수도 있지만 갈등이나 투쟁으로 이렇게 나아갈 것인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이유를,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래도 가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그 사르트르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그 이제 내용은 주로 그 아까 이제 김지영 선생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사르트르의 존재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레트레르 내용인데, 이게 이제 1943년에 나왔는데 이게 무게가 1kg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1kg, 책 무게가 1kg.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책이 나온 게 1943년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제 아시다시피 프랑스가 이제 2차 대전의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철 뭐 이런 게 귀했잖아요. 노쇠 같은 게 다 뭐 포탄도 만들어야 되고 총알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시장에서 그 저울추 그 분동 있잖아요. 그 이제 그 무게를 재는 그 이제 뭐죠? 그 분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대신 쓰였다는 거죠. 이게 1kg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그 뭐 어떤 뭐 일화를 갖고 있는 책인데, 여하튼 이 책에 이제 그 3부에 해당되는 게 이제 타자론인데, 타자론이 제일 길어요. 사실 한 뭐 300페이지 가까이 돼서 제일 긴데, 이 부분에서 사르트르가 이제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가 갈등으로 이제 어떤 게 뭐 전개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토요일 날은 사르트르의 사상이 이제 전기 후기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을 이제 계기로 해서 2차 대전 이전이 이제 그 저희들이 보통 얘기를 할 때 이제 존재론의 시기, 그래서 이 존재의 무라고 하는 책이 이제 대표가 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발발했던 1939년부터인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그 사르트르의 어떤 사유를 갖다가 이제 그 후기 사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유는 변증법적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뭐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뭐 가져와서 보여드릴 텐데, 그 책은 이 그 존재의 의무보다도 양적으로는 거의 2배가 넘습니다. 1권 2권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미완성이고, 그 다음에 거의 뭐 그 세계 철학서 중에 기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뭐 좀 엉터리 같다, 아니면 뭐 너무 그 어려워가지고 뭐
그 뭐 사람들이 읽기에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참대 기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로 쓴 철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거기서 이제 특히 우리, 그러니까 나와 너의 어떤 그런 갈등이 봉합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되어지는데 사르트르 사유에서 이제 우리가 그 형성되는 어떤 그런 수단,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폭력적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비폭력적인 방법인데 그 변칙법적 이성 비판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형성은 육아 집단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거기는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르트르가 그 모델을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바스티 감옥을 이제 그 공격하던 파리 시민들,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야 우리 뭐 그냥 타도록 가자 이런 어떤 하나된 모습인데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르트르가 폭력적인 어떤 수단을 갖다가 그렇죠. 동원해서 형성되는 어떤 우리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그 2002년 당시에 우리가 이제 뭐 기억도 생생하지만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죠?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가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뭐 4강까지 올라가가지고 정말 축제 분위기였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때 우리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붉은 악마 그래서 레드 데블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붉은 악마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체, 특히 그때 서울시청 광장이죠. 앞에서 보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팀을 갖다가 축구팀을, 대표팀을 응원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그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바스티 감옥을 갖다가 공격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하나, 그러니까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월드컵 상합 운동장에서 우리나라가 폴란드랑 우리나라가 이태리랑 우리나라가 스페인이랑 그러니까 축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적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제 그 붉은 악마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붉은 악마 이런 어떤 모습을 보고 이게 평화적인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 바스티 감옥을 공격하던 파리 시민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2002년 당시에 우리 팀을, 그죠? 그러니까 축구라고 하는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우리 팀을 응원하는 우리들 모습, 그죠? 나의 모습, 즉, 붉은 악마의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사르트르에게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 폭력을 통해서 형성된 그런 논의를 갖다가 사르트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는, 전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꼭 폭력을 통해서 너와의 어떤 그런 갈등이나 투쟁을 극복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그래서 비폭력적인 방식이죠. 평화스러운 어떤 그런 수단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나너가 우리, 공존, 상생, 화해로 가는 어떤 그런 방식은 없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트르 전공자들 중에서도 이게 이제 사르트르의 어떤 도덕 윤리랑 이제 매치가 되는 건데, 어떤 분들은 사르트르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존재함에서 나와 너의 어떤 그런 갈등을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변칙법적 이성 비판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서 폭력적인 어떤 수단을 갖다가 이제 강조를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사르트르가 거기서 멈춰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어떤 삶의 조건, 그 다음에 전형적인 조건이라면 그런 조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정말 힘들지만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르트르 입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갖다가 저 나름대로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사르트르의 그 윤리적 전회, 그 도덕적 전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존재와 무 이 책의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서 사르트르가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자기가 도덕론을 쓰겠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멘트를 그 축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르트르가 살아생전에는 이 도덕론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사르트르가 죽고 1980년에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양녀죠. 양녀가 이제 원고를 어떻게 이제 이제 찾고 뭐 발굴해가지고 1983년에 유고집으로 그 도덕을 위한 노트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한 700페이지가 넘는 같은 대작인데 그것도 사실 미완성이에요. 도덕을 없다는 아니, 도덕을 위한 노트. 그래서 그 책하고 그다음에 그 책이 그 이제 유고집으로 1983년에 이제 그 출간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책이 쓰여진 시기, 그러니까 그런 수첩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메모를 하고 쓰여진 시기를 보게 되면 이게 존재함과 이제 43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사르트르 하게 되면 이제 문학에서는 참여문학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제 문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인데, 그래서 참여문학론의 경전 그러는데 그 이제 책, 그러니까 거기에 실린 글들이 쓰여진 시기가 1945년, 47년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3년에 나온 이 책하고 그 다음에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이제 그 사르트르의 어떤 그런 제 판단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나 너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어떤 공생의 어떤 길, 이게 작가와 독자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게 제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1948년에 나왔고, 그래서 이 그 도덕을 위한 노트라고 하는 그 책이, 그러니까 유고집으로 나온 책이 실질적으로 쓰여진 거는 뭐냐면 그 존재무와 그 다음에 문학이란 무엇인가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도덕을 위한 노트라고 하는 책에서 사실 이제 뭐죠, 사르트르의 어떤 그 어떤 고민, 즉 도덕 정립 또는 윤리 그 어떤 정립을 위한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존재함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내세웠던 어떤 그런 그 도덕 또는 윤리를 정립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맹아들, 붕아들이 그 뭐죠, 그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게 도덕을 위한 노트에서 상당히 좀 뭐죠, 좀 성숙된 형태로, 발효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종합을 해가지고 사르트르에게서 창조, 그 크리에이션이죠, 창조. 뭔가를 만들어내게 되면 뭔가 어떤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뭐 음악일 수도 있고 뭐 그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르트르는 이제 문학, 자기가 주로 했으니까 문학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문학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문학 작품을 그러니까 써낸, 집필해낸 작가와 이걸 읽어주는 독자 사이에서 둘 사이의 어떤 그런 그 상호 주관성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을 그 완성시키기 위해서 작가는 작품 속에 자기 자신의 주관성을 투사한 거고, 그 다음에 그 투사된 어떤 주관성을 작품을 통해서 작품을 읽으면서 독자는, 관객은 또 감상자가 되겠죠. 그 독자는 그걸 갖다 그대로 그 책에다가 자기 어떤 주관성을 투사를 시켜가지고 그 둘이 일치될 때, 그러니까 상호 주관성의 문제거든요. 일치될 때 참다운 의미에서 하나의 작품이 탄생되게 되고, 참다운 의미에서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구상했던 나 너의 어떤 공생, 그 다음에 상생, 공존이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국내 그 사르트르 전공자들의 어떤 성향을 보게 되면 주로 이 책, 그러니까 존재함무가 이제 이제 바탕이 돼서 그 이제 사르트르 연구, 그러니까 사르트르 존재론, 그 다음에 현상학을 주로 이제 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어떤, 그러니까 변주법적 이성 비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 도덕을 위한 노트는 이게 유고집으로 나오고 1983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국내에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르트르를 공부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철학 쪽에서 사르트르를 갖다가 접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르트르 전체의 어떤 그런 윤곽을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커다란 비전을 가지고 보고 계시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회나 뭐 이렇게 가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철학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상당히 상당히 좀 강하게 비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강하게 이제 저항을 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당신들이 알고 있는 사르트르는 다 이제 우리가 3H라고 그러는데, 후설, 하이데거, 그다음에 헤겔. 의 영향을 받은 사르트르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존재함무 이 책에 이제 녹아든 사르트르의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 다음에 이제 변주법적 이성 비판도 어렵고, 도덕을 위한 노트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철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르트르의 매력은 존재함무에 있지, 그 이유는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다 주로 이제 이 책의 바탕을 두고
당신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사르트르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르트르 전체의 어떤 모습에서 볼 때 제 생각으로는 어떤 일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강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저 오늘 뭐 입문 그 독서 아카데미 3강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르트르의 어떤 그런 제 생각으로는 어떤 평생의 과제였을 것 같은데, 그 나 너의 어떤 그런 갈등이나 어떤 투쟁 상태를 극복을 하고, 우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어떤 공동체를 갖다가 구성하는 어떤 그런 방법, 특히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르트르가 염두에 두었다. 이게 어찌 보게 되면 사르트르가 그 윤리, 도덕을 정립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길이 아니었겠는가, 방향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문학에서 사실 뭐 다 중요하지만 작가 독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보면서 저는 이제 작가 독자 사이의 어떤 그런 협력,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르트, 올랑 바르트 이제 문학 비평에서는 중요한 이제 그 학자인데, 뭐 책을 좀 번역하고 또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바르트가 이제 그 유명한 그 이제 독자의 소생, 탄생보다는 그 문학 연구에서 이제 작가 독자 사이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다 작가한테 그 어떤 방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작품을 쓸 때 그 저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썼지?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바르트 같은 경우는 1967년, 8년, 70년대 초반에 이제 신비병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작가의 어떤 그런 죽음, 저자의 죽음을 얘기를 하고, 그런 저자의 죽음 위에다가 이제 독자의 어떤 소생을 얘기를 하는데, 사르트르는 그 바르트보다는 한 30년 전에 이제 그 작가 독자론,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여러 각도로 보지만, 뭐 참여 문학론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작가 독자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 생각으로는 그 바르트 같은 경우는 저자를 죽이고, 저자의 죽음 위에 어떤 독자의 소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그 바르트가 쓴 글보다도 한 30년 뭐 이상 더 먼저 쓰여진 글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이제 책, 그래서 작가 독자 사이의 어떤 그런 공생, 그러니까 작가도 중요하고 독자도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공생을 갖다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두 학자의, 그러니까 사르트르와 바르트의 그런 작가 독자의 그 어떤 관계를 비교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작가 독자에 관한 어떤 이해를 갖다가 좀 우리가 폭넓게 또 깊이를 더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는 그러니까 상호 주관성 또는 그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의 어떤 그런 그 우리의 어떤 정립 가능성을 갖다가 엿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다섯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요걸 한번 우리가 추천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접근을 했었고, 또 계획서를 그렇게 냈었고, 이번 뭐 기회에 잘 돼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선절이 돼버리는데, 지금 제가 모 출판사에서 저 학위 논문을 지금 내려고 준비를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11월 31일까지 지금 책을 출간해야 됩니다. 11월 30일까지.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무슨 출판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은 건데, 이게 이제 출판사한테도 얼마 가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 계약 조건이 11월 30일까지 책을 출간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위 논문을 좀 많이 썼거든요. 많이 썼는데, 이걸 이제 번역해서 이게 막 또 추정하고 보완해서 했더니, 지금 책 원고가 왔는데, 이게 지금 한 5분의 1 정도 되나 그래요. 책이 거의 900페이지가 돼요. 그 지금 출판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그 출판사에서 제가 데리다 평전도 번역하고, 말셀 모스 평전도 번역하고 그래가지고, 책들이 거의 1000페이지가 넘는 책들인데, 안 팔린대요, 요새. 그래서 출판사가 경기가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당시 책 이거 900페이지 되는 거 안 팔리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 600페이지 안팎으로 줄여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봤더니 줄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시간도 없고, 9월 18일, 20일까지 이걸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멘붕 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인용문 다 빼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이 이제 내용이 사르트르와 자유 이면인 폭력인데, 폭력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낙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강간, 시체적인 강간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다 이게 막 독자들의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문제니까 이거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빼게 되면 논문에 이제 막 손발이 잘려나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어느 선에서 마무리를 할까 지금 굉장히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사장해서 내긴 내야 되겠는데, 하여튼 고민스럽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존재화무에서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존재화무를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뒷부분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뭐냐면, 그 데이터, 그러니까 타자 부분부터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봤더니, 여태까지 알고 있던 사르트르가 달리 보여요. 어떻게, 옛날에 공부할 때는 이런 걸 안 보였는데, 이런 거 언제 썼지? 라는 생각 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여하튼, 기존에 번역서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하는데, 일본어, 그 다음에 또, 영어 번역본을 놓고 하는데, 단어 하나를 놓고도 이제 의견들이 갈려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목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오늘 강의인데, 오늘은 그 존재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함의 이제 제3부에 해당하는 그 타자의 문제입니다. 그 사르트르의 타자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타자는 나의 지옥이다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존재함에서는 나오지는 않아요. 샌들 아마 기억이 하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방송국 드라마 제목이 타인은 나의 지옥이다라고 하는 건데, 어찌 보게 되면 드라마 작가가 어쩌면 그 사르트르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쇠 구멍으로 뭘 내다보는 거, 들여다보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드라마 장면에서 이제 화면으로 찍는 걸 봤는데, 여하튼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의 타자론의 핵심은 타자는 나의 지옥이다라고 하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사르트르의 타자론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주로 드리려고 하고, 나, 너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갈등, 타자라고 하는 것이 나의 지옥일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르트르가 꼭 그것만 얘기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 타자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에게 있어서 나의 존재를 갖다가 좀 더 밝혀주고 도와주는 어떤 필수 불가결한 존재자라고 하는 양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원고를 이제 강의 원고를 좀 일찍 달라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한 건데, 일단 책이 있으니까, 원고가 있으니까, 좀 읽어가면서,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또, 시간이 좀 진행되는 걸 봐서, 필요가 없는 부분은 좀 스킵을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 작가, 참여 지식인, 사르트르의 타자론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는 왜 갈등, 투쟁일 수밖에 없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3년에 출간되었던 이 존재함의 제3부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존재를 부분을 중심으로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시선 문제가 중요합니다. 시선. 그러니까 바라보는 눈초리죠. 그죠?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사르트르의 어떤 철학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유학 중이었는데, 이게 43년에 나왔고, 93년에 이제 이 책이 출간된 그 이제 50주년, 그 이제 컬로키움이 있어서, 그때 파리에서 열려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이 실황선례가 있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뭐냐면, 사르트르는 철학, 두꺼운 책 썼는데, 이 책에서,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 후소라야 될 거, 해결 영향 받은 거 다 빼고, 사르트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독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념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것 중에 이제 몇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우연성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사르트르가 이제 신과의 인간과의 그런 어떤 창조의 문제를 갖다가 이제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자기 기반, 모베슈화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베슈화의 개념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신체론하고 시선의 문제였어요. 타자론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지난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진대호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해결이 그러면 뭐 정신 현상에서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뭐 의식과 자기의식의 어떤 그런 나눔, 분리, 그 다음에 이제 둘 사이 어떤 뭐 노인과, 주인과 노예의 어떤 투쟁, 목숨을 건 그런 투쟁인데, 사실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어떤 의식이 그런 거야 그러면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추상적인데, 사르트르는 고도식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다가 구체적인 나와, 그죠? 그러니까 피와 살과 뼈가 있는 나와, 피와 살과 가진 타자 사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 일종의 변환시킨 작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 사르트르의 타자론이 불행한 의식이니 나와 타자 사이의 어떤 갈등이니 이런 것들이 해결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물론 사르트르가 이제 자기의 어떤 타자론을 갖다 정립하는 과정에서 해결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해결 강의를 하시면서 해결이 좀 낙관론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다 이렇게 그 어떤 진리, 그 다음에 절대정신으로 다 이렇게 이제 취합이 되니까, 그죠? 근데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그걸 놓고 해결이 좀 인식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좀 낙관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해요.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도대체 해결의 내용이 어떤 거길래 사르트르가 그렇게 비판했을까, 그래서 이제 정의적인 생각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이해도 못하면서 읽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런 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대목에서는 사실 그렇죠. 인간이라면 다 싸움보다는 평화, 그죠? 원만한 관계를 원하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 이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나 다른 작품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길들이기,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 관계를 정립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생텍쥐페리한테는 우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한테 사치라고 그래요. 진정한 사치. 그러니까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호화스러움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공존, 화해, 상생만을 우리가 실천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집단 국가들 사이에서도 전쟁,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 고대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 선생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투쟁은 마물의 아버지며 마물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이런 쪽에서는 다 이제 아시겠지만 움직이지 않은 거, 변화되지 않은 거, 고정된 건데, 또 반대쪽에서 이제 데모크리투스랄지 이런 사람들은 움직이는 거, 변화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사르트르가 왜 나와 타자 사이 관계를 갈등으로 보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그쪽을 강조했을까라고 하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사르트르의 어떤 그런 타자론이 정립되는 그런 과정에서 어찌 보게 되면 사르트르가 이제 1905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이제 1차 대전, 중학생쯤 됐을 때 1차 대전을 겪었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는 직접 이제 자기가 이제 동원됐었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알제리 전쟁, 그 다음에 한국 전쟁, 간접적이지만 수많은 전쟁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사르트르는 이제 책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책에 둘러싸여서 살다가 아마 책 속에 빠져 죽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약간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사르트르는 전쟁 속에서 태어나고 전쟁을 치르다가 전쟁 속에서 죽었다라고 저는 패러디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생각은 뭐냐면, 원래 자기 자신이 내세웠던 철학적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거기 17페이지, 7페이지 맨 아래 써놨는데, 나는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정열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 사상의 어떤 핵심은 인간에 대한 이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의 출발점이 호기심, 그런데 이제 왜 인간은 있지, 인간은 왜 생각을 하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정열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인간이 항상 어떤 인식의 주체, 사유의 주체, 평화의 주체, 공동의 주체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사르트르가 직접 겪었던 게 뭐냐면, 다 전쟁에, 그러니까 특히 2차 대전 같은 경우죠. 우리가 알다시피 홀로코스트,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인간이 인간을 갖다가 그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만 명 이상을 그렇게 죽인 어떤 그런 저기를 놓고, 인간은 왜 그렇게 인간한테, 자기 동료들한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르트르 생각으로는 나는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정열을 가졌는데 그런 인간, 그러니까 항상 뭐 그다음에 선행을 베풀고 남과 그 공존하려고 하고 평화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죠? 타인을, 자기 동료를 정말 뭐죠? 그렇게 많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잔인한 존재가 된 그 인간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생각하는 인간 이해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좋은 쪽의 인간과 그다음에 조금 악한 쪽의 인간을 다 그래야지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그러니까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르트르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르트르의 어떤 타자론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갈등, 타자는 나의 지옥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게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모습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다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애들 키워보게 되면 금붕어랄지 병아리 새끼 있잖아요. 걔네들 이렇게 한두 달 갖고 있다가 걔네들이 죽어도 막 난리가 나요. 막 울고 그래요. 막 슬프니까. 근데 인간을 갖다가 몇백만 명을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어떤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사르트르는 그것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해 폭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르트르 생각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들을 갖다가 풀어가는 과정에서 사르트르가 타자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그 항목에서 타자 세 번째 존재격인데, 사르트르는 아주, 그러니까 저는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어버리는 거, 콜럼버스의 달걀을 세우는 건데, 사르트르는 아주 단순하게 자기 자신이 이제 이 존재함에서 존재론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을 아주 단순하게 둘로 나눠버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에요. 하나는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 둘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의식입니다. 그죠? 컨셔스니스. 꽁시앙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식 그러면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로봇, 인공지능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유 능력 자체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특이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생각을 진짜로 시작할 때, 즉, 쇳덩어리가, 그죠? 이런 것들은 사실 쇳덩어리니까, 쇳덩어리에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올 때, 이게 특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이제 강의하신 분들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AI가 계산 능력이 뛰어나고 그렇지만, 진짜 사유 능력, 그러니까 인간의 정말 고유한 그런 사회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도 개입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게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비밀, 뇌의 비밀이고, 이게 이제 어떤 창조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밝혀지는데, 사유의 능력 자체의 어떤 비밀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르트르도 역시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의식의 주체, 그렇죠? 인간. 그 다음에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없을 무조, 그러니까 진짜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존재를 사물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결적인 그런 어떤 용어로 사르트르는 뭐냐면 의식의 주체, 인간을 대자 존재라고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존재를 측자 존재라고 규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용어는 가져왔지만 사용 방법은 틀려요.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존재의 제3영역이 나오는데, 사르트르는 인간을 다시 나와 타자로 나눠버려요. 근데 이 타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르트르가 타자를 내세우는데, 이게 제 생각으로는 서구 철학사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타자, 그러니까 나와 똑같이 생겼던 나의 밖에 내 옆에 있는 동류인 타자를 철학적 주제로 정립한 것은 사르트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들레주가 한 얘기인데, 들레주가 이제 논리의 의미의 논리에서 그 사르트르의 타자론을 되게 높이 평가해요.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그 뒤에, 그러니까 이 존재함 타자론, 그 뒤에 나온 모든 타자론을, 그게 레비나스 타자론, 멜로퐁테 타자론, 리큐리의 타자론, 락강의 타자론 다 그러는데, 그런 타자론 할 것 없이 이런 타자론들을 다 아리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흘러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리화 시켜볼 정도로 아주 강력한 이론이라고 들레주가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너무 쉽게 잊혀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호 주체성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다
타자론 그러면 뭐 락강의 뭐 대타자 뭐 얘기를 하는데, 쌤들 저기 락강에 관한 거는 지금 제가 사르트르 락강 뭐 지금 연구체로 삼고 있는데, 락강은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락강은 이제 응시 개념, 그 다음에 타자 개념도 굉장히 중요시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락강은 이제 그런 개념을 살짝만 보여주고, 자기 학위 논문 이런 데 살짝만 보여주고 안심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락강이 사르트르보다 4살인가 많아요. 1905년에 태어났고 1901년인가 태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그러니까 락강 생각으로는 이런 개념은 나만 생각하는 거지 다른 애들은 나보다 못하니까 생각 못해 이렇게 있는데, 사르트르가 43년에 턱 하고 이걸 내는 거예요. 시선, 그 다음에 뭐죠, 막 타자 개념을 막 내세우니까 그 락강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뭐냐면 사르트르 락강을 비교한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락강이 사르트르를 갖다가 계속해서 견눈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뭘 하지?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르트르가 이제 락강한테 임상 어떤 테스트를 갖다 받으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르트르가 이제 심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마약 같은 거죠. 흥분제 같은 걸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그걸 먹었는데, 진짜 막 꿈에서도 막 개 같은 무서운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정신 상담을 좀 받고 그랬는데, 그때 생각했던 사람이 락강이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둘 사이의 관계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 사르트르의 타자론이 그 이후에 나온 타자론을 갖다가 굉장히 좀 선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이제 자기 자신의 타자 이론을 대타자 이론, 그러니까 타자 이론, 대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자의 그런 연구의 필요성 갖다가 제시를 하면서 사르트르가 들고 있는 얘기가 수치입니다. 수치.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어 옹뜨인데,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부끄러울 때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타자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할지라도 쉽게 에이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의 어떤 행동 자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의식에 각인이 됐을 때, 그때 부끄러움은 지워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르트르 생각은 뭐냐면 우리들의 어떤 태도랄지 어떤 감정이랄지 이런 쪽에 타자를 전제로 하는 어떤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착안해가지고 사르트르가 이제 타자의 어떤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를 하고, 타자의 어떤 연구 영역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그게 이제 8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인용문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타자란 도대체 누구이냐, 타자의 존재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타자의 존재가 존재론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나는 타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존재들 사이의 관계, 즉 인간과 사물, 그 다음에 나와 타자, 그 다음에 나와 사물 사이의 관계를 현상학적으로 기술하는 것인데, 그래서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르트르가 이제 타자를 증명하는, 존재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시하는 개념이 시설입니다. 이것도 특이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구 사회에서 그렇고 보게 되면 다 보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요. 우리가 먹어보다, 맛을 보다, 막 그런 건데, 물론 이게 어떤 언어상의 어떤 특징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서구 사회에서 특히 보다, 그러니까 시선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착안했는지 하여튼 이 사르트르에서 시선 개념, 그러니까 바라보다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데, 사르트르는 타자를 아주 간단하게 나를 바라보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어찌 보게 되면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정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데카르트, 그러니까 코기토에서 출발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설도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데거도 비판하고, 그 다음에 특히 헤겔 이론을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3H라고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이 세 학자들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사르트르가 이제
그 뭐죠? 나는, 그 타자는 곧 나를 바라보는 자라고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게 되면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걸 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그냥 시선을 통해서 사르트르가 타자를 정의했다라고 하는 것만 이제 전제를 하고 그냥 그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르트르가 이제 이 타자를 정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그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예가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공원에 있어요. 혼자. 앉아서 이제. 근데 내 앞에 나와 비슷한 어떤 물체가 지나가요. 이걸 갖다가 내가 인형 객체로 파악할 때와, 그죠? 그 다음에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파악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호기심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복도에서 어떤 교실 안에서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쇠 고문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응시당할 때, 바라보임을 당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사르트르가 이제 그 타자에 대한 그 규정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9페이지에서 이제 10페이지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공원에서 이제 그 지나가는 사람을 어떤 인형 객체로 볼 경우에는 내가 이제 지금 여기서 똑같은데요. 내가 지금 지금 자리에서 그러니까 시계, 에어컨, 다 있잖아요. 컵 있고 책 있고 이런 건데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거리를 펼치고 있죠.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한테 50cm 거리에 있어. 이거는 무게가 1kg야.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누가 왔는데 나랑 비슷해. 사람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 내가 다른 어떤 사물들과 똑같은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키가 몇인 것 같다. 나로부터 10m 떨어져 있네. 이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내가 중심에 돼 있는, 내가 주인인 어떤 세계에 아무런 새로운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물과 똑같은 어떤 하나의 어떤 사물로서 인간이 되어버리니까.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나와 비슷한 어떤 그런 인간으로 생각하면 다르다는 거죠. 왜? 나와 비슷한 어떤 새로운 어떤 그죠? 그러니까 그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어떤 세계가 조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물체가 나타난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다만 내가 그를 바라보고 관심을 갖지 않고 돌려버리거나 그러면 그냥 그의 존재가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세계 속의 모든 것들이 어떤 변화를 겪지 않고, 근본적인 변화를 겪지 않고 그대로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에서 그 사르트르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러면 딱 보고 다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한테서 없어져 버리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안 좋은 어떤 저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몰래 보고 있는데 누가 내 뒤통수를 갖다 바라보는 경우면 전혀 이 상황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세계에서 새로운 극이 나타나는데 그 극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 돼서 구성하고 있던 세계들이 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세계의 어떤 그런 물건들, 사물들이 다 그를 향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배수구, 그죠? 하나의 또 하나의 어떤 극점이 나타나고 그를 향해서 나의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런 의미에서 나의 세계가 내추럴이죠.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바라보여지는 경우는 뭐냐면 그런 어떤 내추럴이 끝이 없는 겁니다. 무한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자의 어떤 시선, 의식에 박힌 각인데 나의 모습은 나의 영역이 아니죠.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 영역이고 그 사람의 가능성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거죠. 선생님 그렇지 않은 셈이죠.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유자의 한계. 그래서 그 포카 고드리 칠 때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항상 패를 보면은 이 포카나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패를 까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 보이니까 항상 나한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카드에 앉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라 보여졌기 때문에 타자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습은 내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타자란 곧 나의 세계를 훔쳐가는 자, 그죠? 그 다음에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자, 즉 객체화를 시키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르트르가 이제 그 시선을 통해서
그 타자를 갖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들 이게 저는 뭐 가끔 뭐 이런 경험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 있다가 느닷없이 타자가 나타났을 때 그 굉장히 제가 어떤 거북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거. 선생님들은 뭐 저는 뭐 이거 경험합니다. 그죠? 뭐 딸내미 같은 경우도 그런데 뭐 좀 자주 드는 얘기인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근데 야 지금 저기 그 너희 집 앞이야. 뭐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그래 봐. 그러면 난리가 나요. 왜? 나 지금 쌩얼이거든. 그죠? 처음에는 저도 그 카라멜 마끼아또 해서 마끼아또가 뭔지 아시죠? 마끼아또가 이제 불어로 맡기게 그래서 이 뒤집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장을 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에다가 우유 이렇게 해서 덮어놓은 게 카라멜 마끼아또인데, 그러니까 뭐 이제 항상 이렇게 뭐 화장 이렇게 하다가 쌩얼 그러면 이제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타자의 시선 앞에서 느끼는 어떤 나의 모습의 어떤 거북감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그 시선을 통해서 타자를 갖다가 그 규정하게 되는 어떤 그런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페이지에서 인용문 같은 경우는 그 타자가 나를 볼 때 내가 객체화 된다는 것입니다. 사물화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지금 이것처럼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선은 이게 단순하게 눈동자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죠? 시선은. 그래서 사르트르는 뭐냐면 시선은 나의 의식이 흐르는 도선입니다. 그러니까 시선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쟤들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나 그 맹수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낮에 보게 되면 눈에서 빛이 안 나요. 안광이 없죠. 근데 고양이가 바로 이제 어두운 데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보게 되면 빛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초리라고 하는 것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어떤 의식의 도선이라고 하는 걸 저기 하는 건데, 근데 역으로 그 개나 그 다음에 어떤 뭐 고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인간하고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 정면으로 보게 되면 걔네들이 겁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냥 우리들 눈에서 나오는 빛을 모르는데 걔네들은 뭐냐면 뭐 이렇게 좀 자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간 눈에서 보는 빛을 본대요. 근데 그 빛이 강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화 같은 데서 보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트르 생각은 뭐냐면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선이기 때문에 의식이 흐르는 건데, 의식은 뭐냐면 뭐 당연히 뭐죠. 의식은 어떤 그 끝에 와닿는 모든 것을 다 객체화시키고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르트르한테서 시선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 끝에 와닿는 모든 것을 다 객체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릴 건데, 저는 책을 볼 때 사르트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읽기 행위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책에다가 시선을 그러니까 주체성을 흘려넣는다고 그래요. 저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 술 먹고 졸았을 때 읽으면 아무리 쉬운 책도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체성을 여기에 흘려넣지 못하는 거죠. 근데 커피 한잔 마시고 여의떡 머리 저기 졸라매고 펜을 들고 하게 되면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주체성이죠. 그러니까 글을 쓴 사람의 주체성이 여기에 투사가 된 건데, 그것을 내가 내 것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주체성이 들어가서 그걸 해집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화석화시켜버리는 힘이다라고 말씀드리시고요. 따라서 쌤들이 이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누구의, 레이저 광선, 이런 겁니다. 바라봐버리는 거죠. 그냥. 특히 힘이 강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바라보게 되면 꼼짝을 못하죠. 저는, 제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한두 차례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저는 중학교 때 경험이 있어요. 뭐냐. 수학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거든요. 이 양반은 학생이 그때 60명, 50명 그러니까 떠들잖아요. 그러면 내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떠드는 놈이죠. 보고 한 5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가만히 봐요. 그러면 마치 뱀한테 걸린 그 쥐 모양으로 꼼짝달싹을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메두사, 그 끝에 와닿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돌로 만들어버린, 화석화시키는 그런 어떤 그 신화를 갖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사르트르적 이 존재와 모여서 가장 흥미로운 개념이 저는 모베스파도 아니고 시선이에요, 시선. 사실. 가장 그때 제가 주목했던 어떤 개념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현대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시선의 어떤 그 문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시선 끝에 와닿는 것이 뭐죠? 의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안 보이니까 뭐죠? 몸뚱아리예요. 시선, 신체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포스트 모던 그런 경향에서 가장 뭐죠? 각광을 받는 개념이 뭐죠? 육체입니다. 신체. 예. 그러니까 그 나와 타자, 동일화 타자와의 되는 어떤 그런 관계에서 주변부로 몰렸던 것들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정신 이성에 비해서 육체였잖아요. 그죠? 성찰학에서 육체는 뭐죠? 다 사유의 거푸집 그런 거였으니까. 그죠? 근데 시선 개념을 딱 하니까 신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 보이는 거니까. 그죠? 선생님들 제가 자두로 들은 얘기가 그런 건데, 선생님 거의 연배가 비슷하시잖아요. 선생님 연배가 많으시니까. 저희들이 미팅을 나갈 때, 저희들은 잘생기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미팅 가가지고 갈 때 항상 뭐냐면 이렇게 두꺼운 책. 저는 이 책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뭐냐면 영문학 학생들이 들고 다니던 그 노턴 영문학사 책. 이렇게 두꺼워요. 그 다음에 두꺼운 책이 법전, 사상계입니다. 다 이렇게 끼고. 옷 차림은 교련복에다가 슬리퍼 끌고 나가요. 머리는 장발에다. 앞에는 여 학생한테 이제 저기를 하는 거죠. 나는 겉모습은 이렇게 별볼일 없어도 네가 안 보이는 이 머릿속이죠. 이거는 출중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시선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가자마자 파토지. 그러니까 시선이 뭐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죠.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잘생긴. 요새 천재라는 용어 중에 제일 저는 놀란 게 뭐냐면 얼굴 잘생긴 게 천재래. 얼굴 천재래.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것만큼 그래서 그런 걸 보시게 되면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3번에서 타자 갈등의 주체인데 이거는 쉬워요. 사르트르 그 사유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은 주체예요. 주체성의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타자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사유에 의하면 신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도 우연이에요. 우연성의 질서에 속하는 거죠. 타자도 나랑 쌍둥이적으로 출현하는데, 쌍둥이처럼 출현하는데 왜 태어난지를 몰라. 그냥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적용되는 모든 것은 타자한테도 적용돼요. 그러니까 타자도 주체해야 돼요. 그죠? 타자도 항상 사물 취급받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타자도 한 명이 인간이고 나도 한 명이 인간인 거예요. 근데 둘 다 시선의 주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만나게 되면 둘이 안녕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꼬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죠.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서로가 주체성의 위치, 주체의 위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주인의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항상 뭐냐면 상대를 갖다가 자기 시선의 힘을 통해서 객체화, 사물화, 대상화를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르트르 생각은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만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갈등, 어떤 투쟁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존재론적인 조건인 거죠. 삶의 조건입니다. 왜? 주체여야 되니까. 그죠? 이게 사르트르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유명한 타자는 나의 지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타자는 나의 지옥이라는 말은 연극 대사예요. 그러니까 작품에서 나온 대사인데, 그러니까 그거만 하고 좀 쉴까요? 한 2, 3분. 이제 이 작품이 닫힌 방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남자 1명과 여자 2명이야. 근데, 물론 이제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막 그런 거거든요. 닫힌 공간인데 거기서 그러니까 사람 다 죄를 지어가지고 고문하고 벌을 받고 재판 받고 막 그러겠지. 근데 그게 아니야. 남자 한 명과 여자 두 명 사이에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인 거지, 생각관계. 근데 그게 시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르트르가 이제 그 닫힌 방에서 그 남자 주인공의 그 말을 빌려가지고 그 타자는 곧 나의 지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의 의미가 뭐냐? 나를 사물화, 객체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곧 타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짐작이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타자에 의해서 사물화되고 객체화되고 되는 게 나한테 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내가 힘들 때 힘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와, 내가 다 안아줄게. 너 엄마 내 아래에서 꼬붕 내 말 잘 들어, 내가 다 봐줄게. 그러면 가서 그냥 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 이런 상태는 내가 우리 보통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속창시 다 없애고 그냥 배알 없이 그냥 알았어, 나는 너 라인에 선 사람, 네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때문에 나는 너 가는 대로 가. 내가 살아가도 내가 아니죠. 즉 나의 삶을 객체 상태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르트르는 그런 상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나는 주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를 하이데거적인 의미에서 미투자이, 어떤 함께 있는 존재, 공동 존재도 아니고 또 그 후설에 얘기했던 나중에 후설의 후반기 사상인데 후기 사상에서 생활세계, 레베스벨트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타자 사이는 근본적으로 분리가 돼 있고 찢겨서 만나자마자 서로가 그 각자의 어떤 주체성, 주체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는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르트르의 어떤 타자론의 핵심적인 겁니다. 예, 좀 쉬었다 하실까요? 예.